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강성호,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듀크 대학교에서 국제개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에 합격해 금융위원회 서기관으로 일하고 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인터넷이라 불리는 네트워크 세상에 연결되어 살고 있다. 네트워크 기술은 이미 지난 30년간 우리 삶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네트워크가 촉발하는 변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 책은 이미 네트워크 경제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모습과 변화의 방향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경제가 전통 경제와는 어떻게 다른지, 네트워크가 만들어낸 새로운 권력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이들은 기존의 기득권자들과 대립할 수밖에 없는지, 정보와 데이터가 우리 경제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는지에 대해 알기 쉽게 이야기한다. 인류가 맞이한 첫 번째 정보혁명은 3000년 전에 발명된 문자였다. 문자는 인류에게 문명이라는 선물을 선사했다. 두 번째 정보혁명은 15세기 유럽에서 일어났다. 오늘날 독일에 해당하는 신성 로마 제국의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는 1450년 세계 최초로 대량 활판 인쇄술을 발명한다. 비록 구텐베르크는 파산했지만 인쇄술이 촉발한 두 번째 정보혁명은 우리 인류 사회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당시 책 한 권을 손으로 베껴 쓰는 데에는 2달이 걸렸지만 인쇄기를 사용하면 일주일에 500권의 책을 인쇄할 수 있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개발된 직후인 50년 동안 2천만 권의 책이 출판되는데 이는 그 이전 1000년 동안 출판된 책보다 많은 양이다. 인쇄술로 인해 소수에게만 독점되던 정보가 대량 생산, 대량 소비되는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중세가 유지되었던 원동력은 교회의 성경 독점이었다. 개인들이 집 10채와 맞먹는 가격의 성경을 소유하는 것은 엄두를 내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데 인쇄술은 교회가 정보를 독점하는 구조를 깨뜨려 버렸다. 성경이 대중화되자 교회의 성경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독일의 젊은 수도사제였던 루터도 그중 하나였다. 루터는 1517년 95개조 반박문을 작성하여 교회의 해석을 반박했으며 이는 중세사회를 무너뜨리는 종교혁명으로 이어졌다. 종교 분야뿐만 아니라 과학, 예술, 인문 등 모든 영역에서도 기존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나타났다. 인쇄술이라는 두 번째 정보혁명이 중세사회의 기득권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다. 세 번째 정보혁명은 20세기 끝자락에 나타났다. 바로 네트워크 기술이다.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이 네트워크 기술은 무서운 속도로 지구 전체를 덮어버렸다. 네트워크 기술이 등장한 지난 30년 동안 일을 하는 방식, 소비하는 방식, 친구들과 대화하는 방식이 바뀌었고 우리가 공감하는 방식과 권력을 만들어내는 방식까지도 바뀌었다. 우리는 24시간 내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네트워크 시대에 등장할 새로운 정치, 경제 권력은 누구일까? 네트워크 경제는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가? 네트워크 경제에 알맞은 새로운 제도와 문화는 무엇일까? 이 책들은 위 질문에 대한 대답이며
그 대답으로 네트워크 경제의 한가운데 서 있는 주인공을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플랫폼 기업이다. 기차나 지하철을 타는 장소를 우리는 플랫폼이라고 부른다. 오랫동안 플랫폼은 사람들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카카오, 네이버, 쿠팡 같은 기업들을 플랫폼 기업이라고 부른다. 이 기업들은 기차역의 플랫폼과 같이 만남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플랫폼 기업이 제공하는 콘텐츠와 만나게 된다. 만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연결이다. 플랫폼은 사용자와 사용자를 연결한다. 플랫폼은 전혀 다른 두 시장을 연결하는 도구다. 소비자와 판매자라는 전혀 다른 두 경제 주체를 연결하는 기능 때문에 플랫폼을 양면 시장이라 일컫는다. 플랫폼 기업들은 전통적인 수요 공급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다. 오히려 한쪽 고객에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심지어는 음의 가격을 부과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능한 한 많은 사용자를 끌어모으는 전략이 우선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쪽의 고객을 끌어모으고 비용을 모조리 부담시킨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위 표현은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즐겨 쓰던 격언이다. 이 표현은 서부 개척 시대의 한 술집에서 유래했다. 당시 어느 술집에서는 술을 마시면 점심 식사를 공짜로 제공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집의 술값은 다른 가게보다 비쌌다. 즉, 공짜 점심을 먹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술값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격언은 어떤 일에는 항상 그만한 대가가 따른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네트워크 경제에는 공짜 점심이 있다. 카카오톡이 없는 우리의 삶은 상상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국내 메신저 점유율 95%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외 누적 가입자는 1억 명이나 된다. 이제 카카오톡은 단순한 메신저 앱이 아니다. 송금, 지도, 검색, 게임, 배달, 쇼핑에 이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이 되었다. 카카오가 주로 사용했던 방법은 공짜 믿기였다. 카카오톡은 사용자들에게 무료 이모티콘, 무료 게임 아이템, 할인 쿠폰과 같은 공짜 미끼를 대거 배포했다. 가입자들은 서서히 카카오톡을 통해 선물하거나 이모티콘을 구입하는 데에 익숙해졌다. 카카오톡은 급기야 2020년 연간 매출 4조 원을 돌파했다. 이처럼 새로이 등장한 네트워크 경제는 전통적인 자본주의 체제와 부딪히는 경우가 생기는데 무엇보다 네트워크 경제에서는 독점이 일반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자연스럽게 승자 독식의 경제가 형성되며 독점 기업은 2위 기업과의 격차를 크게 벌여놓는 경우가 빈번해지는 것이다. 네트워크 경제에서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기업의 생산 비용도 0에 가까워진다. 카카오톡, 윈도우 OS 등의 생산 비용도 0에 가깝다. 이 제품들은 초기 개발 비용이 클 뿐 추가 생산 비용이 들지 않는 특성이 있다. 사용자도 카카오에 일종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바로 광고 노출이라는 비금전적 비용이다.
사용자들은 광고에 항상 노출된다. 이 방식으로 우리는 카카오에 비용을 내고 있는 셈이다. 이제는 네트워크 스스로가 권력을 만들고 있다. 과거에는 공식적인 위계 질서가 권력을 부여했다면, 이제는 더 많은 연결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권력을 지니게 되었다. 네트워크 기술은 경영 관리 분야에서도 인간을 대체해 나가고 있다. 카카오 택시나 미국의 승용차 공유 서비스인 우버가 대표적 사례다. 예전에는 콜센터 직원이 고객의 위치를 확인하고 차량을 배차했지만, 이제는 네트워크에 의해 배차된다. 플랫폼이 노동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 플랫폼은 노동자를 평가하기도 한다. 인공지능이 이미 사회 이사를 맡은 기업도 있다. 공유경제 시장은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다. 우리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24시간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다. 상품에 대한 공유는 보편화되었다. 자동차, 킥보드 등은 상품을 공유하는 대표적 사례다. 인간의 노동력도 공유된다. 미국에서는 누구나 등록만 하면 우버의 택시기사로 활동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와 같은 앱의 배달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파트타임 잡, 아르바이트가 일상화되는 것이다. 알바의 일종인 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이 확산하는 현상을 긱 이코노미라고 일컫는다. 앞으로는 정규직 없이도 생계를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 공간을 공유하는 서비스도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숙소를 공유하는 에어비앤비는 시가총액이 약 900억 달러에 육박한다. 글로벌 호텔 체인인 메리어트의 2배, 힐튼의 3배를 넘는 기업 가치다. 사무실을 공유하는 위워크의 기업 가치도 한때 470억 달러에 달했다. 한국에서는 주방 하나를 여러 사업자가 공유하는 공유 주방도 대중화되어 가고 있다. 하나의 미용실에서 여러 미용사가 영업하는 공유 미용실도 곧 등장할 예정이다. 무형의 서비스인 컴퓨팅 파워도 공유된다. 아마존은 대표적 기업이다. 아마존은 크리스마스와 같이 쇼핑 수요가 몰리는 시즌에 대비하여 대용량의 서버를 구축해 두었다. 그러나 쇼핑 수요가 낮은 평상시에는 IT 업체들에 대여하고 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아마존에서 가장 큰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부문이다. 이처럼 공유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는 상품에서부터 노동력, 컴퓨팅 파워까지 무궁무진하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점차 확장되고 있다. 미래에는 인공지능 서비스,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도 공유될 것이며, 사랑과 우정이라는 감정도 공유되는 서비스가 나올지도 모른다. 정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과 같다.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처리하여 공공의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정치다. 데이터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자는 권력을 획득한다. 대중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적합한 정책을 제시하는 사람은 더 많은 대중의 지지를 받는다. 정치 경쟁을 정보 처리의 관점에서 보면 누가 데이터를 더욱 빠르게 수집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지를 둘러싼 싸움이다. 지난 수십 년간 민주주의가 독재보다 우수했던 것도 민주주의가 독재보다 데이터를 더욱 적절하게 수집하고 처리했기 때문이다. 중앙 집권적 데이터 처리 시스템인 독재는 폐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의사결정을 한다.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하는 장점은 있지만 틀린 결론을 내릴 확률도 높은 시스템이다. 반대로 민주주의는 분산형 처리 시스템이다. 속도는 느리지만 데이터 처리 과정에 다수가 참여하여 검증한다. 컴퓨터 공학에서 보는 눈이 많으면 프로그램의 오류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라는 리누스의 법칙을 정치체제로 구현한 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그러나 민주주의도 한계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사회가 고도화되고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민주주의적 처리 방식도 서서히 그 약점이 드러났다. 특히 민주주의는 느리고 복잡한 데이터 처리 과정이 문제가 되었다. 민간 기업들은 돈이 되는가라는 단순한 기준으로 모든 문제를 처리한다. 그래서 공공 의사결정과 달리 매우 실용적이고 빠른 문제 해결을 보여준다. 공공 서비스는 이제 더 이상 정부만의 영역이 아니다.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 9호선, 인천대교, 신분당선은 민간 기업에 의해 건설된 대표적 인프라다. 민간 기업은 돈을 내고 도로나 지하철을 건설하지만 그 대가로 사업의 수익도 가져간다. 민간 기업은 실용성과 속도를 앞세워 공공부문을 조금씩 대체해왔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민간 기업이 공공부문보다 역량이나 관리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신자유주의 이념은 민간의 권한을 넘기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 경제 권력이 정치 권력을 압도하는 현상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을 기업 사회라고 하는데 경제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를 일컫는다. 기업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다. 기업 사회에서는 기업의 이윤 추구가 사회의 철학이 된다. 기업은 때때로 정부에게도 갑이 된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 일자리는 정권의 성과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에는 유명 기업의 CEO가 올라 있다. 돈보다 정의를 생각하라 결리사의라는 공자의 철학보다 빚을 내 투자하는 비투,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영끌처럼 일단 돈부터 벌자는 논리가 팽배해졌다. 언론과 대학도 대기업에 간접 고용된 것이나 다름없다. 언론사는 광고주인 대기업의 광고 발주에 의지한다. TV든 라디오든 신문이든 광고 수익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 철저히 광고주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괜찮은 콘텐츠를 완성할 수 있다. 대학도 기업 사회에 편입된 지 오래다. 교수들은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지상 최대의 과제다. 교수들은 대기업의 사회 이사직을 얻기 위해 대기업주의를 기웃거린다. 기업이 발주하는 연구 용역을 수주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카카오, 네이버, 삼성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다. 세계적으로는 가파라고 불리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그렇다. 이 기업들은 나보다 훨씬 더 나를 잘 알고 있다. 인터넷 방문 기록을 통해 나의 최근 관심사와 취향에 대해서 아는 것은 기본이다. 내가 방문했던 장소도 구글 맵과 네이버 지도, 카카오 지도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으며
내가 특별히 오래 머물렀거나 좋아했던 장소도 기록하고 있다. 또한 나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잘 안다. 애플워치와 갤럭시워치는 나의 맥박 정보와 운동 패턴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으며 나의 수면 습관도 기록하고 있다. 유튜브는 내가 어떠한 영상을 즐겨보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내 취향에 맞춘 콘텐츠를 우선 노출한다. 유튜브가 추천하는 영상을 보면 그 사람의 취향이 드러난다. 언젠가부터 포털 사이트는 내 방과 같이 개인화된 공간이 되었다. 모두가 접속하는 포털 사이트의 모습이 각기 조금씩 다르다. 네이버는 내가 좋아하는 언론사의 기사를 우선 노출한다. 기업이 우리의 일상을 관찰하는 오늘날 자본주의 모습을 감시 자본주의라고도 일컫는다. 감시 자본주의란 우리의 일상 행동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의 자본주의다. 구글과 카카오가 우리의 검색 기록을 활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감시 자본주의의 전형이다. 우리는 인터넷 공간에서 콘텐츠를 소비하며 항상 흔적을 남긴다. 감시 자본주의의 기업들은 이러한 흔적들을 수집하여 데이터를 얻고 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타깃 광고, 가격 차별, 맞춤형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콘텐츠와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네트워크 기업에 부를 창출하는 행위가 된다. 사용자들이 많고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그 네트워크의 가치가 커지기 때문이다. 즉, 온라인 세계에서 나의 소비 행위는 단순한 취미나 소비가 아니다. 이는 소비 행위인 동시에 네트워크라는 농장에서 일하는 생산 행위이기도 하다. 고대 그리스에 아고라라는 플랫폼이 있어서 광장 민주주의가 가능했다면 오늘날 모든 대중은 인터넷이라는 플랫폼에 연결되어 있다. 오늘날의 플랫폼은 소통을 위한 물리적 공간이나 시간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미 모여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타인과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정보를 얻고 이를 논의할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다. 인터넷 사용에는 1대 9대 90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인터넷 이용자의 90%는 단순히 관망할 뿐이며 9%는 재전송이나 댓글로 확산에 기여하고 1%만이 콘텐츠를 창출한다는 법칙이다. 수많은 사람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인터넷상의 메시지를 무비판적으로 소비 확산할 뿐 사실을 검증하지는 않는다. 리눅스 OS의 로고는 펭귄이다. 펭귄이 협업하여 알을 보호하듯이 리눅스 OS는 많은 사용자가 힘을 합쳐 개발한 소프트웨어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의해 독점적 폐쇄적으로 개발되는 윈도우와 달리 리눅스 OS는 누구나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가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수많은 대중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라고 일컫는다. 모바일 OS 시장의 75%가량을 점유하는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가장 대표적인 오픈소스다. 오픈소스는 동료 생산의 일종이다. 느슨하게 연결된 개인들이 명령을 받지 않고 서로 협동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말한다. 동료 생산은 생산자 공동체에 의해 관리되며 시장 논리나 조직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비시장적이고 비독점적인 생산 모델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기업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권력 모델이다. 위키백과는 동료 생산으로 생산되는 대표적인 서비스다. 아무도 데이터 제공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참여자들은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여 방대한 분량의 백과사전을 만들어냈다. 2020년 기준 5,091만 페이지 분량이며 약 3,900만 명이 참여하여 작성한 백과사전이다. 과학학술지 네이처에 따르면 브리테니커와 위키백과는 정확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플랫폼 산업에서 신용카드 시장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여러 신용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다양한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는 현상을 멀티 호밍이라고 부른다. 멀티, 즉 여러 채의 홈, 집을 두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뜻이다. 멀티 호밍이 나타나는 산업에서는 여러 플랫폼이 공존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플랫폼과 플랫폼이 만나 경쟁하는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승자 독식이 불가능하다. 멀티 호밍 현상은 플랫폼 유지 비용이 낮을 때에 발생한다. 신용카드의 경우 유지 비용, 즉 연회비가 매우 저렴하기에 소비자가 여러 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더라도 부담이 없다. 멀티 호밍이 쉬운 또 다른 산업에는 쿠팡, 지마켓, 네이버 쇼핑과 같은 쇼핑 플랫폼들이 있다. 소비자는 가격만 착하다면 쿠팡이든 지마켓이든 네이버든 상관하지 않는다. 여러 사이트에 가입해서 가장 가격이 저렴한 플랫폼을 찾아갈 뿐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이커머스 시장은 아마존의 독주가 두드러진다. 아마존은 미국의 이커머스 시장에서 3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2위인 월마트의 5.8%, 3위인 이베이의 4.5%에 비해 엄청난 격차다. 비결은 아마존의 차별화된 서비스에 있다. 철저한 박리 담해 전략,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를 통한 배송 기간의 혁신적 단축, 무료 배송과 묻지마 반송 시스템 등도 일찍부터 구축했다. 고객의 리뷰를 토대로 상품에 대한 신뢰성 있는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도 아마존의 장점이다. 철저한 차별화와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스스로 싱글 호밍의 이커머스 시장을 만든 것이다. 플랫폼 경제에서 중요한 경영 전략은 소비자들의 멀티 호밍을 막는 것이다. 다른 플랫폼을 통한 소비자의 상품 구매를 막고 자사의 플랫폼을 통해서만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플랫폼 기업들의 최우선 전략이다. 독점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플랫폼이 개인의 성향을 분석하고 취향에 맞춘 콘텐츠를 우선 노출시키는 것을 큐레이션이라고 한다. 큐레이션은 본래 미술관에서 기획자가 우수한 작품을 뽑아 전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였지만 이제는 플랫폼 기업이 소비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업을 지칭하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마트가 상품을 보기 좋게 진열하는 일, 책을 보기 좋게 디자인하고 편집하는 일, 신문사가 중요한 뉴스를 골라내어 일면에 배치하는 일은 큐레이션 작업의 일종이다. 개인도 큐레이션 활동을 한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수많은 사진들 중에서 가장 잘 나온 사진을 골라내고
메신저 프로필로 올린다. 멋진 글도 곁들인다. 이것 또한 자신을 잘 표현하려는 큐레이션 활동이다. 오늘날 플랫폼 기업에서 큐레이션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중국은 인터넷의 만리장성을 세워버렸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플랫폼 전쟁도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플랫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만리 방화벽이라는 거대한 인터넷 차단벽을 세웠다. 해외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고 국경을 넘어가는 인터넷의 속도를 떨어뜨리기도 한다.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클럽하우스 사이트 접속도 불가능하다. 또한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가디언, BBC 등의 주요 외신들도 차단했다. 한국의 카카오톡, 다음, 네이버 블로그도 차단되어 있기는 마찬가지다. 게다가 달라이 라마, 천안문 사태, 위구르처럼 인권이나 민주주의와 관련된 검색어는 걸러내고 있다. 체제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이다. 구글의 전 CEO 에릭 슈미트는 인터넷이 두 개로 나누어질 것이라 예견했다. 하나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 버전 인터넷이며 다른 하나는 중국이 주도하는 검열 버전 인터넷이다. 현대 사회에서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활용한 산업은 금융이다. 우리는 모두 금융이 만들어 놓은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 1. 금융회사는 당신의 사소한 일상을 감시한다. 당신이 이번 달 핸드폰 요금을 연체할지 여부에 관심이 높다. 핸드폰 요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투자 상품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당신이 요금을 성실히 낼 것이라는 가능성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투자했다. 2. 금융회사는 당신을 점수로 평가한다. 얼마나 많은 빚을 냈는지, 수도요금, 전기요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밀린 세금은 없는지 따져 당신의 점수를 산정한다. 이것을 신용점수라고 부른다. 3.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료를 내고 있다. 오늘 마신 커피값에도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 뜨거운 커피에 화상을 입을 위험, 카페 직원에 대한 상해보험료, 손해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커피값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4. 금융의 도움은 필수가 되었다. 집이나 자동차를 사기 위한 영끌, 비투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다. 은행도 문턱을 낮추고 쉽게 대출해주고 있다. 5. 우리는 매일 빚을 만들고 있다. 슈퍼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것은 한 달 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을 받는 행위다. 3개월 할부로 물건을 구입했다면 이는 만기 3개월짜리 분할 상환 대출을 받은 것이다. 금융 자본주의는 세계 인류 기업들의 경영 방식부터 망쳐놓았다. 한때 미국 최고 기업이었던 애플, GE, GM 등은 더 이상 기술 개발에 큰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 대신 주주들에게 배당하는데 주로 현금을 사용한다. 기술 개발과 비용 절감보다 배당 관리나 주가 부양이 오늘날 기업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이다. IMF 경제학자들의 정교한 분석이 없더라도 우리는 빚이 과도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2020년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는 8,256만 원이다. 가구당 평균 소득이 5,924만 원이니 1년 소득보다 훨씬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전세 자금과 주택 구입 자금을 빚으로 조달하고 자영업자들은 사업 자금을 조달한다. 대학생들도 사회에 발을 들이기 전부터 학자금 대출 부담을 진다. 사람들은 더 많은 대출을 원한다. 부동산과 자산 가격이 폭등하자 영끌과 비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벼락거지가 되는 상황이 되었다. 저금리 시대에 저금리를 잘 활용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레버리지 시각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게 된 것이다. 포스트 자본주의를 향한 인류의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다. 자동차 사고가 위험하다고 자동차를 없애고 농경사회로 돌아갈 수 없듯이 네트워크가 촉발하는 변화가 두렵다고 과거로 회귀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다.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가 등장한다면 새로운 과제들도 등장할 것이다. 바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다. 이 질문들은 머지않은 미래 사회에 인류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1. 네트워크가 낳은 새로운 권력, 예를 들어 플랫폼 기업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2. 노동력이 인공지능과 기계로 대체된다면 인간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3.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불평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4. 중앙 집권화된 기관이 필요 없어진다면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5. 시장의 역할이 사라지면 금융의 기능은 누가 수행할 것인가? 기존 자본주의에서는 기업의 혁신과 경쟁을 유인하기 위해 되도록 낮은 소득세가 유리했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낮게 부과해 사람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유인한 것이다. 그래서 1970년대 이후 전 세계 소득세와 법인세는 계속 낮아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소득세 최고 세율은 70%에 달했지만 2020년 현재 최고 소득세율은 42%다. 그러나 낮은 세율은 네트워크가 없던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에 불과하다. 만약 네트워크 경제에서 독점이 일반적 현상이라면 세율은 지금보다 훨씬 고율로 개편되어야 한다. 네트워크 기업이 독점하여 창출하는 소득을 사회로 환원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한편 네트워크 소득세를 신설하자는 주장도 가능하다. 내가 번 소득 중 땀을 흘려 번 부분과 네트워크가 벌어들인 부분을 구분할 수 있다면 네트워크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로봇세를 신설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로봇이나 자동화 설비를 이용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기업에 매기는 세금을 로봇세라고 한다. 2017년 빌 게이츠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로봇에도 세금을 매기자라고 주장하면서 공론화되었다. 조세 수입을 사회로 환원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이때 기본소득제도와 기초자본제도는 자본의 순환을 촉진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 먼저 기본소득제도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직업이 있는지, 부유한지, 가난한지도 따지지 않는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생존에 필요한 기본소득을 매달 지급하여 기본적인 소비력을 유지하도록 지켜주는 것이다. 기본소득제도가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것이라면 기초자본제도는 도전할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다. 성인이 되면 투표권이 생기듯 모든 국민이 30살이 되면 일정 금액의 자본을 한 번에 받는 것이다.
기초자본으로 사업을 시도해 볼 수도 있고 주택 구입에 활용할 수도 있다. 무엇을 하든 개인의 선택에 맡겨진 만큼 투자에 따른 실패도 개인의 몫이다. 이 제도는 누구에게든 도전해 볼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자동화가 극한의 수준에 도달해 노동의 필요성이 완전히 사라지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며 살까? 노동이 종말한 사회에서 사람들은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는 소비하는 인간이 되어 의미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고 여행을 다니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이 될지 모른다. 소비 그 자체가 일이 되고 더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는 것이 인간의 일이 되는 것이다. 인간은 사람들 사이의 유대 관계에서 행복을 얻는다. 가족, 친구, 동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과 우정이라는 감정을 교류하며 행복해진다. 이는 인간만이 주고받을 수 있는 감정이다. 이러한 감정의 교류를 하나의 서비스로 본다면 이 서비스는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되기 어렵다. 우리는 로봇이 연주하는 음악보다는 손여름과 조성진이 연주하는 라흐마니노프를 듣기 원한다. 설령 로봇이 더 정확하게 연주를 하더라도 말이다. 우리는 사람이 연주하는 음악에서 더 깊은 감동과 감정을 느낀다. 따라서 감정 교류를 바탕으로 하는 일자리들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이 될 것이다. 미래의 대부분 일자리는 감정 교류와 관련된 일자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육아라는 가족 고유의 기능은 베이비시터라는 육아 서비스로 대체되었다. 드물기는 하지만 애인 대행, 친구 대행 같은 서비스도 생겨나고 있다. 머지않아 효도도 서비스업화할 것이다. 내 대신 효도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우정 서비스, 사랑 서비스도 생길 것이다. 이처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교감의 영역, 관계의 영역, 친밀감의 영역은 모두 서비스업으로 바뀔 수 있고 여기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1970년대에는 잘 살아보자는 경제성장론이, 1980년대에는 오일 쇼크 이후 경제 불안에 대한 우려로 경제 안정론이 지배적이었다. 1990년대에는 세계화가 지배적 사상이었다. 이것은 신자유주의라고도 하는데 이 사상은 등장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물론 이름은 세련되게 바뀌었다. 세계화는 글로벌화 또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다. 간판은 바꾸어 달았지만 본질은 그대로다. 지금도 신자유주의는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세계를 하나로 묶으려 한다.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고 아직도 현대 자본주의의 지배적 사상으로 군림하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우수한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가 맹위를 떨치던 기간 동안 세계 경제는 유례없이 빠르게 성장했다. 비결은 전 세계의 분업화였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제품 개발을 전담했고 중국과 인도는 전 세계의 공장이 되었다. 모두가 윈윈하는 결과를 맞이했다. 신자유주의가 가진 강점은 자금을 끌어모으는 능력이다. 개도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 자금이 필요했다. 사람들의 여유 자금을 동원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 네트워크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사소한 일상에 뿌리를 내린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성장 과정에서 약간의 불평등도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크게 개의치 않았다. 지난 30년간 경제 전체의 파이가 커지는 팽창 사회였기 때문이다. 대부분 사람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았다. 점점 살림살이가 좋아졌으므로 약간의 부조리와 불평등은 감내 가능한 사회적 비용에 불과했다. 약간의 불평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경제 이론도 나왔다. 러시아 경제학자이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쿠즈네츠는 경제 성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소득 불평등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곡선을 제시했는데 우리가 왜 불평등을 감내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공한다. 이 곡선은 우리가 지금의 불평등을 조금만 참고 견디면 살만한 미래가 열릴 것이라 말해준다. 이 이론의 논거는 단순했다. 낙수 효과다. 사회에 부자들이 많아지면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부가 중하위 계층으로도 내려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쿠즈네츠 곡선이 예측한 미래는 나타나지 않았다. 시간이 갈수록 불평등은 심화하고 있으며 심지어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고 있다.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의미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젊은 세대가 받고 있다. 2013년 3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렇게 말했다. 과거에는 잔에 물이 차면 넘치는 부분이 가난한 이들의 혜택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지금은 잔이 차기도 전에 기업들이 가득 찬 잔을 더 키우는 마술을 부린다. 세계은행의 이코노미스트였던 브랑코 밀라노비치가 그린 코끼리 그래프는 지난 20년간 부자와 가난한 사람 중 누구의 소득이 빠르게 증가했는지를 보여준다. 파리 경제대학교 교수인 토마 피케티도 유사한 연구를 수행했다. 다만 피케티는 조사 대상 기간을 30년으로 늘렸다. 연구 결과는 좀 더 극적으로 나타난다. 상위 1%의 소득이 훨씬 더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두 그래프의 결론은 같다. 세계화의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선진국 경제 내에서 낙수 효과가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오늘날 자본주의 혹은 신자유주의가 위기에 처한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상이 더는 통용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은 계속 등장하는데 자본주의는 과거의 질서에만 머물러 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공유경제다. 오늘날 공유경제는 숙박, 교통, 공간, 금융, 지식 등 미치지 않는 분야가 없다. 역사적으로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의 강력한 보장과 함께 성장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소유권의 지나친 보호가 자본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과도하게 보호받거나 지나치게 파편화된 소유권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특허권과 토지의 경우가 소유권이 자본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 사례다. 신약 개발과 연관된 DNA 특허는 4만 건이며 스마트폰 한 대에 들어있는 특허는 25만 건이다. 이 엄청난 특허 지뢰밭을 뚫고 신제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컬럼비아 대학교 법학 교수인 마이클 헬러는 이렇게 과도한 소유권 보호로 인해 사회 전체의 혁신이 저해되는 상황을 그리드락이라고 표현했다. 그리드락은
교차로에서 차량이 꽉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사유제도와 공유제도 사이에 적절한 지점을 찾는 것이 혁신을 자극하는 최적의 균형점이 될 수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사유와 공유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혁신을 가로막지 않으면서 혁신의 그늘에 가려진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인간적인 제도를 설계하는 일이다. 이 작업을 위한 기술적인 장벽은 이미 많이 낮아진 상태다. 이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간의 합의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물론 자본주의 사상의 근간을 뒤흔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승자 독식의 자본주의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하다. 인간다움과 정의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이후의 자본주의를 만들어 가야 한다. 지금까지 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 표지에 연결이 권력이고 돈이다. 놀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네트워크 경제 세계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순간적으로 다단계나 피라미드 서적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단계에서 네트워크 비즈니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자를 보니 금융위원회 현직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서 설마 현직 금융위 간부가 다단계 책을 냈을까 싶었습니다. 표지에는 이 책은 단순한 경제서가 아니라 현대사회의 작동 원리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저는 이 말이 참 정확하게 이 책을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현대사회뿐 아니라 미래사회의 작동 원리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탁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사적, 철학적 근거 제시가 뚜렷하고 재미있습니다.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물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짤막짤막한 논지 전개는 참 간결하고 쉽습니다. 보통 번역한 다른 책에서는 수페이지부터 수십 페이지까지 무척 길고 지루하게 근거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정작 주장이 뭐였는지 흐릿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장점은 간결, 명료, 정확한 근거 제시입니다. 2. 문장이 참 적확합니다. 무슨 뜻인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아주 잘 쓴 신문기사를 보는 듯합니다. 뜻이 뚜렷하고 표현이 적절합니다. 글이 시원시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지나치게 자기 주장을 과신하거나 오버하거나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잘 쓴 글이고 읽는 재미가 있는 책입니다. 3. 논지 전개가 뚜렷합니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합니다. 세계가 연결되었고 점점 더 연결되고 있다. 이 상황에 좀 더 인간적인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저자의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답도 뚜렷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그리고 우리 후손이 살아가야 할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 책이 현재 세계를 분석하고 미래 세계를 예측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 행위를 통해서 수익을 벌어들이려는 개인이나 조직, 회사에도 좋은 나침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